내 딸이 피투성이 신혼 첫날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내 딸의 뺨을 40대나 때리고 50억 원짜리 집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나는 충혈된 눈으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딸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새벽 3시 누군가 온몸으로 철문을 들이받는 것처럼 거칠고 요란한 소리가 문을 두드렸다. 소파에 누워 2시간도 채 눈을 붙이지 못한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시간에 누가 저런 식으로 문을 두드린단 말인가. 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문 밖에서 가슴 아플 정도로 익숙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엄마, 문 좀 열어줘. 내 딸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맨발로 문으로 달려갔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본 광경에 온몸이 떨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수진이는 복도에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더 이상 희지 않았다. 짙은 붉은 핏자국이 얼룩덜룩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찍혀 있었고 뺨은 퉁퉁 부어올랐으며 입술은 찢어져 입가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다. 손이 너무 떨려 열쇠를 몇 번이나 헛돌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진이는 내게 쓰러지듯 안겼다. 차갑게 식은 몸이 혹한의 비를 맞고 온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엄마, 나 맞았어.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내 품에서 정신을 잃었다. 수진아, 수진아. 나는 혼란 속에서 딸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등에 손을 대자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다. 손을 떼어 눈앞으로 가져오니 온통 피었다. 나는 딸을 소파에 눕혔다. 손발이 허둥대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으며 한쪽 뺨은 심하게 부어 눈은 가느다란 실처럼 겨우 뜨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119를 눌렀다. 바로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전화하지 마. 병원에 데려가지 마. 나는 몸을 숙였다. 왜 병원에 안 가? 이 지경이 됐는데 병원에 안 가면 어떡해? 아이의 목소리는 힘없이 끊어졌다. 병원에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 목이 꽉 메었다. 그들이 누구인데? 수진이는 눈을 질끈 감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 그 이름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이는 침을 삼키며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내 뺨을 40대나 때렸어. 50억짜리 집을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 귀가 멍해지고 머릿속이 아찔했다. 50억, 그건 수진이 명의로 된 집이었다. 10년 전 우리가 이혼한 후 아이의 아빠가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시가 50억 원짜리 아파트. 그건 내 딸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아이의 얼굴에서 피를 닦아주며 목맨 소리로 물었다. 오늘 내 결혼식 아니었니? 수진이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엄마가 부잣집에 시집가는 날 질투하는 줄 알았어. 내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줄은 몰랐어. 나는 딸을 꼭 껴안았다. 수진이는 느리고 간헐적으로 말했지만 그 모든 말이 내 심장을 찢는 듯했다. 3달 전 아이는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소개했다. 박민준이라는 청년이었다. 훤칠한 키에 말끔한 옷차림, 고급 외제차를 몰고 온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너무 젊으셔서 수진이 언니인 줄 알았어요. 수진이는 옆에서 눈이 휘어지도록 행복하게 웃었다. 엄마, 봤지? 민준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때 나는 그저 예의상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싹 깬다. 그의 눈빛은 너무 날카로웠고 미소는 너무 매끄러웠다. 2번째로 민준 씨가 집에 왔을 때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최 여사, 화려한 옷차림의 목에는 굵은 순금 목걸이를, 손목에는 묵직한 금팔찌를 차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사방을 훑어보았고
노골적인 속물적인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듣자 하니 전 남편이 부동산 큰손이라던데 딸한테 물려준 재산이 꽤 된다면서요. 그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전 남편의 재산은 그쪽 집안과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조금의 호의도 없었다. 어머,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부인 따님과 결혼하는데 집안 사정 정도는 알아야죠. 수진이가 황급히 끼어들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냥 물어보시는 거잖아. 화내지 마. 그 순간 나는 내 딸이 낯설게 느껴졌다. 늘 총명하던 아이가 사랑의 눈이 멀어 남의 편을 들고 있었다. 그 후 최 여사는 태연하게 예단비로 5억 원을 제시했다. 나는 즉시 거절했다. 딸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울며 애원했다. 엄마, 민준 씨네 집은 부자라서 5억은 큰 돈도 아니에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결국 나는 3억 원으로 양보했고 결혼 후에도 수진이 명의로 된 그 집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때 최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연신 말했다. 그럼요, 그럼요. 사부인 말씀대로 해야죠. 이제와 생각하니 그때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단지 내가 그걸 꿰뚫어 볼 만큼 현명하지 못했을 뿐이다. 수진이는 내 품에서 흐느꼈다. 엄마, 오늘 밤 예식이 끝나고 방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의 몸에 난 상처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수진이는 내 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울었다. 아이의 떨림이 내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마치 아이의 공포가 나까지 잠식하는 것 같았다. 엄마, 예식이 끝나고 민준 씨가 나를 방으로 데려다 줬어.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며 끊어졌다. 나는 몸을 더 숙여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으려 귀를 기울였다.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구나 싶어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 수진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눈물이 내 옷 위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고 거의 30분을 기다렸어.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나서는 내 질문이 끝나자마자 수진이는 갑자기 내 옷을 꽉 쥐었고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이닥쳤어. 뒤에는 민준 씨, 고모랑 다른 아줌마들이 7, 8명이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이 문을 잠갔어.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최 여사가 내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밀어붙였어. 나는 참지 못하고 손을 떨었다. 그 여자가 나한테 50억짜리 집 명의를 언제 넘길 거냐고 물었어.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그건 엄마가 주신 재산이라 명의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자가 내 뺨을 때렸어. 아이는 숨이 막혀 헐떡였다. 한 대, 두 대, 그렇게 40대를 다 쐈어.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때릴 때마다 그 아줌마들이 숫자를 세면서 웃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말 안 듣는 며느리는 때려야 한다고, 그래야 정신 차린다고 했어. 나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민준이는 어디 있었니? 수진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고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사람은 문 밖에 서 있었어. 그 가벼운 한마디가 가장 깊은 칼날이 되었다. 그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 엄마, 얼굴은 때리지 마세요. 자국 남으면 보기 흉하잖아요. 나는 참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세상에, 수진이가 흐느꼈다. 그 후로는 얼굴을 때리지 않았어. 옷걸이랑 슬리퍼로 내 등이랑 팔을 때렸어. 아이는 온몸을 떨었다. 살려달라고 빌었어. 정말 그 집은 명의를 넘길 수 없다고. 그건 엄마와 아빠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 여자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 옷을 찢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보게 밖으로 내쫓겠다고 했어. 돈 때문에 사기 결혼했다고 소문내겠다고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당겨 수진이의 몸을 덮어주었다. 웨딩드레스 등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살카는 시퍼렇게 멍들어 채찍 자국이 선명해서 차마 오래 볼 수 없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도망쳐 온 거야? 수진이는 헐떡였다.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신혼 첫날 밤에 사람 잡으면 재수 없다고 해서 그 여자가 겨우 멈췄어. 아이는 괴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가 사흘 시간을 주겠다고 경고했어. 사흘 안에 집 명의를 안 넘기면 민준 씨가 날 다시 가르쳐 줄 거라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너무 무서워서 몰래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망쳐 나왔어.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수진이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비 오듯 울었다. 엄마, 무서워. 나는 딸을 꼭 안았다. 그 순간 10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나 역시 시어머니에게 억압당했고 인내를 택했으며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결국 참으면 참을수록 나는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엄마 말 들어. 이 일은 절대 참으면 안 돼. 아이가 놀랐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넘어진 거라고 할 거래. 그 집엔 변호사도 있어.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무서운 거 엄마도 알아.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일어나 깨끗한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 아무도 널 건드릴 수 없어. 수진이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뭐 하려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 나는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아빠랑은 10년 동안 연락 안 했잖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도 넌 그 사람 딸이야. 나는 번호를 눌렀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신호음이 울릴 때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익숙하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김준석 씨, 당신 딸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주소 보내. 바로 갈게. 통화는 짧게 끝났다. 나는 수진이를 돌아봤다. 모든 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지만 눈빛에는 마치 구명주를 잡은 듯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나는 딸의 곁에서 밤을 새웠다.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 딸이 내가 걸었던 고통스러운 길을 되풀이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초인종 소리가 다시 한번 건조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나는 일어섰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어두운 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급하게 달려왔는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10년 만이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준석 씨였다. 문을 열자 그는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빠르게 안으로 들어와 방을 훑어본 후 소파에서 시선을 멈췄다. 수진이는 이불에 쌓여 누워 있었고 얼굴은 붓고 멍들었으며 입술은 터져 입가에는 마른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수진아, 준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마치 건드리면 아이가 더 아플까봐 두려운 듯했다. 얘야, 괜찮니? 수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눈을 뜨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그 한마디에 준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뒤에 서서 목이 메었다. 10년 전 우리가 이혼할 때 그도 이렇게 말없이 무력하게 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준석 씨가 충혈된 눈으로 나를 돌아봤다. 무슨 일이야?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수진이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최대한 침착하게 전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내가 뺨 마은 대와 50억짜리 집에 대해 말했을 때 그의 손은 핏줄이 붉어지도록 꽉 쥐어졌다. 개자식들. 그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유리 테이블이 덜컹거렸다. 어느 집이야?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수진이 명의야.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준석 씨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그 자식 집 주소 나한테 보내. 나는 망설였다. 뭘 하려고?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다. 난장판을 만들려는 게 아니야. 법대로 하는 거지. 그는 수진이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걱정 마. 아빠가 여기 있잖니. 아무도 널 건드릴 수 없어. 수진이는 그의 손을 잡고 떨었다. 무서워요. 경찰에 신고하면. 준석 씨는 몸을 숙여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말 들어. 어떤 사람들은 네가 무서워할수록 더 기어오르는 법이야. 이번에는 아빠가 누구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그는 베란다로 나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나는 간간히 들려오는 말들을 들었다. 여보세요, 황 부장? 부동산 하는 최 씨 집안 좀 알아봐줘. 맞아, 최대한 자세하게.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김 변호사님, 가정폭력과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소장 접수 가능할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1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억압 앞에서 그가 침묵을 택했었다. 하지만 오늘 딸을 위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준석 씨가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은 두 사람 푹 쉬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만약 그 집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가 차갑게 웃었다. 오라고 해. 그 미소에 나는 오싹함을 느꼈다. 새벽녘, 수진이는 지쳐 잠이 들었다. 나는 곁에 앉아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최 여사의 흉포한 얼굴, 뺨을 때리던 손, 협박의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 일이 순탄하게 끝나지 않으리란 걸 알았다. 아침 7시쯤 준석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방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고 안색이 점점 굳어졌다. 알았어. 서류 전부 나한테 보내줘. 전화를 끊고 그가 나를 봤다. 그 집 빚더미에 앉아 있어. 부동산 회사가 은행 대출 연체 상태고 자금줄이 거의 끊기기 직전이야. 수진이 집이 목표였던 거지. 나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야. 빼앗으려고 한 결혼이지. 그 말이 나를 섬뜩하게 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최 여사가 마당에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옆에는 민준 씨와 몇몇 친척들이 있었다. 이수진,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당장 내려와.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어 베란다 쪽을 봤다. 나와 준석 씨를 보자 그의 안색이 변했다. 준석 씨가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소라는 이제 그만 피우시죠. 최 여사가 고개를 괭쳐들었다. 넌 누구야? 준석 씨가 짧게 답했다. 나는 이수진의 아버지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었다.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을 속여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친정으로 도망가? 준석 씨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당신이 내 딸 뺨을 40대나 때려놓고 이제 와서 도덕을 논하는 겁니까? 최 여사의 안색이 변했다. 지가 알아서 넘어진 거야. 내가 며느리 가르치려고 한 거지. 준석 씨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상처 사진은 전부 저장해 뒀습니다. 원하신다면 기꺼이 경찰 불러서 이야기하죠. 민준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버님, 집안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준석 씨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자네 어머니가 자네 아내를 때릴 때 자네는 문 밖에 서 있었지. 그게 무슨 집안인가?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다. 최 여사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50억짜리 집 없으면 조용히 넘어갈 생각. 마. 준석 씨가 차갑게 웃었다. 내 딸한테 한 번만 더 손대보시지.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차 2대가 멈추고 경찰 몇 명이 내려 군중 속으로 곧장 걸어왔다. 질서문란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최 여사는 얼굴이 하얘졌다. 저는 그냥 이야기하러 온 겁니다. 한 경찰관이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 지르고 협박하는 건 안 됩니다. 준석 씨가 내려와 경찰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이건 어젯밤 제 딸의 상처 사진입니다.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다. 민준 씨는 뒤로 물러섰고 안색은 창백했다. 나는 베란다에서 난간을 꽉 붙잡고 서 있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였다. 이 순간부터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수진이가 잠에서 깨어 내 옆으로 왔다. 아이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떨었다. 엄마, 무서워. 나는 딸을 품에 안았다. 무서워하지 마. 모든 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경찰이 나타나자 아래마당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리치던 최 여사는 갑자기 멈춰서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 씨는 어머니 뒤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욕설을 퍼붓던 친척들은 이제 한쪽으로 물러나 누구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한 경찰관이 주위를 둘러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폭행당한 분은 누구입니까? 준석 씨가 고개를 돌려 불렀다. 수진아, 내려오렴.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내려갈 필요 없어. 준석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 쪽으로 돌아섰다. 제 딸은 지금 심하게 다쳐서 제가 의료 기록과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사건 기록을 작성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들은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나는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며 여전히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처음과 같은 공포는 없었다. 판세가 뒤바뀌었음을 똑똑히 알았다. 최 여사는 고함치던 태도를 바꿔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경찰 아저씨, 그냥 집안일이에요. 며느리 좀 가르치려던 것뿐이라고요. 한 경찰관이 말을 끊었다. 가르치는 것에 상해를 입히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민준 씨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경찰 아저씨, 제 아내가 정말로 스스로 넘어진 겁니다. 준석 씨가 차갑게 말했다. 닥쳐라. 때릴 땐 문 밖에 서 있더니 이제 와서 스스로 넘어졌다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최 여사와 민준 씨에게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이 차에 오를 때 최 여사는 베란다를 돌아보며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이수진, 너 두고 봐. 이 일 아직 안 끝났어. 준석 씨가 똑바로 서서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시죠. 차가 떠나고 마당에는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만이 남았다. 우리 집 문이 닫히자 공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온몸에 힘이 다 빠진 듯했다. 아이는 떨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완전한 두려움이 아닌 희미한 무언가가 반짝였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걸까? 나는 곁에 앉아 딸을 품에 안았다. 네가 잘못한 건 직감과 엄마를 믿지 않은 것이지. 자신을 지키기로 선택한 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준석 씨가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아빠 말 들어라. 오늘 아침에 아빠랑 3가지 일을 할 거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3가지 일이요? 첫째, 상해 진단서 발급받기. 둘째, 폭행 혐의로 고소장 제출하기. 셋째, 이혼소장 제출하기. 마지막 말에 수진이는 멈칫했다. 이혼이요. 아빠? 준석 씨가 딸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니?
수진이는 침묵했다. 아이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무서운 게 당연해.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곳은 집이 아니야. 내가 말을 이었다. 수진아, 엄마도 참아봤어. 가족을 위해 견디는 거라고 생각했지. 결과는 10년의 청춘을 잃은 것뿐이었어. 엄마는 내가 그 길을 되풀이하길 원치 않아. 아이는 나를 보고 준석 씨를 보았다. 한참 후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그날 아침,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무거운 빗방울이 잿빛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우리는 수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상해 진단서를 받았다. 의사가 아이의 옷을 걷어 올리자 빽빽하게 들어찬 멍자국에 나와 준석 씨 모두 고개를 돌렸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여러 차례 강한 힘으로 맞았네요. 심각한 폭행의 흔적입니다. 준석 씨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에 서명했다. 그 후 우리는 경찰서로 갔다. 수진이는 모든 사건을 진술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뺨, 모든 협박. 아이가 말을 멈출 때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고소장에 서명할 때 수진이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엄마, 이 순간부터 난 더 이상 민준 씨의 아내가 아닌 거지.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여전히 너 자신이야. 단지 함정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점심때 우리는 법원에 가서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민준 씨는 없었지만 그의 변호사가 조정 신청서를 보내왔다. 준석 씨는 그걸 읽고 차갑게 웃었다. 아내를 40대나 때린 후에 조정을 하자고. 법이 장난인 줄 아나. 변호사가 우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대방 측에서 협상을 원합니다. 협상은 없다. 준석 씨가 말을 끊었다. 이혼하고 재산은 내 딸 앞으로 그대로 둔다. 추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이다. 나는 수진이를 보았다. 아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또렷하게 말했다. 저도 아빠 의견에 동의해요. 그날 오후 내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전부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최 여사의 잠기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잘났구나. 감히 경찰에 신고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전 남편 백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가만 안 둬.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 않으리란 걸 알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을 넘어섰다. 그날 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나는 아이 곁에 앉아 속삭였다. 엄마, 만약 그날 내가 엄마 말을 들었더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은 없어. 중요한 건 지금 네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야.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작은 방 안에서 나는 오랜만에 희미한 평온을 느꼈다. 나는 민준 씨네 집안이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란 걸 알았다. 그리고 진짜 폭풍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수진이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아이는 눈을 감았다가도 금세 놀라 깨어났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나는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이가 뒤척일 때마다 가볍게 토닥이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피부의 상처는 아물어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자정 무렵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진 씨 어머니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민준 씨 가족 측 변호사입니다. 나는 옅게 웃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가족 측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나는 잠든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용히 나눌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든 건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일이 너무 커지면 이수진 씨 명예에도 좋지 않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내 딸의 명예는 당신들 손에 신혼 첫날 밤에 이미 짓밟혔습니다.
명예라는 두 글자로 저를 협박하지 마세요.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민준 씨의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수진이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자네는 그럴 자격 없어.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내가 말을 끊었다. 자네가 잘못한 건 자네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네 아내를 때리는 걸 보고만 있었기 때문이야. 수학이 넘어는 침묵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자네를 만나지 않을 거야.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그 순간 나는 내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석 씨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일찍 돌아왔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대방 변호사가 벌써 여론몰이를 시작했어. 무슨 여론몰이? 수진이가 돈 문제로 다투고 제멋대로 친정으로 가출했고 부부싸움이 조금 있었을 뿐인데 돈을 뜯어내려고 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말 뻔뻔하군. 준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야. 수진이가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가 뜻대로 안 되니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는 암시까지 하고 있어. 방문 앞에 서 있던 수진이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말해요. 준석 씨는 딸을 보며 눈빛을 누그러뜨렸다. 신경 쓸 필요 없어. 떳떳한 사람은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야. 하지만 그 말로는 위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론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 앞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다. 그 애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버리고 나왔다던데. 누가 맞고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끄러워. 나는 말없이 그들 옆을 지나갔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수진이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고 세상의 입방아에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준석 씨가 제안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일 때야. 어떻게 진실을 공개하는 거지. 나는 그를 쳐다봤다. 정말로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이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크게 만들지 않으면 그들이 이야기를 왜곡할 거야. 수진이는 영원히 세상 사람들 눈에 잘못한 사람이 될 테고. 수진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 코끝이 찡해졌다. 준석 씨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해 모든 서류, 상해 진단서, 상처 사진, 진술서, 협박 메시지를 준비시켰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준비되자 준석 씨는 SNS에 글을 올렸다. 길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은 그저 적나라한 진실이었다. 제 딸이 신혼 첫날 밤에 폭행당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40대나 맞았습니다. 우리는 딸을 지키기 위해 법을 선택했습니다. 글이 올라가자마자 내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메시지, 전화, 격려와 호기심 어린 말들. 1시간 만에 게시물은 수백 번 공유되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결혼식 날 아내를 때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아가씨, 힘내세요.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 딸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익명의 계정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다. 그런 거 올린다고 끝날 줄 알아? 조심해. 온몸이 차가워졌다. 준석 씨가 메시지를 보고 안색이 굳어졌다. 협박을 시작했군. 무서워요.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서워하지 마. 이제부터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 수진이는 뒤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아이는 다가와 나와 준석 씨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싸우고 싶다면 맞설 거예요. 그때 딸의 눈빛을 보며 나는 수진이가 더 이상 피 묻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집으로 도망쳐 오던 연약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는 조금씩 허리를 꼿꼿이 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혼자 베란다에 앉았다. 도시는 여전히 불이 밝았고 차들은 마치 아무 비극도 없었다는 듯 시끄럽게 지나갔다. 앞으로의 파도가 더 클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번에는 나도 내 딸도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일이면 민준 씨네 집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진짜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테이블 위 휴대폰은 알림으로 계속 울렸지만 바로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비정한 말들, 무심한 판단이 두려웠다. 하지만 막상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안부를 묻는 메시지들이었다. 어머님, 글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내세요. 저들에게 당하지 마세요.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을 놓기도 전에 준석 씨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전화를 끊고 그가 나를 돌아봤다. 어젯밤 게시물이 아주 빠르게 퍼지고 있어. 얼마나? 나는 감히 묻지 못했다. 상대방이 반격했어. 나는 그를 쳐다봤다. 무슨 짓을 했는데? 수진이가 돈 문제로 다투다가 밤에 집을 나갔고 폭행당했다는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반박 글을 올렸어.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너무해. 방에서 나온 수진이가 모든 것을 들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아빠, 엄마, 더는 숨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저를 그렇게 말한다면 저도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나는 딸을 돌아봤다. 정말 괜찮겠니? 여론은 아주 혹독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침묵하면 찔리는 게 있다고 할 거예요.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준석 씨는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진실과 증거로 말해야 한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SNS가 들끓기 시작했다. 민준 씨 측의 글이 상반된 댓글과 함께 공유되었다. 수진이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차가운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었다. 집안일은 집에서 해결할 것이지. 왜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어쩌면 돈 때문일지도 모르지.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 반박하고 싶었고 내 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준석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서두르지 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저들에게 이용당할 뿐이야. 점심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대방 가족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사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나는 멈칫했다. 조사,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재무 기록이 깨끗하지 않아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거죠. 준석 씨가 옅게 웃었다. 내 예상대로군. 그날 오후 수진이는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공격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는 노트북 앞에 앉아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했다. 나는 뒤에 서서 한 줄 한 줄 글이 써질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저는 인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신혼 첫날 밤, 뺨 맞은 일, 문이 잠겼을 때의 공포. 남편이 문 밖에서 침묵했던 일에 대해 썼다. 과장도 욕설도 없이 오직 진실뿐이었다. 글이 올라갔을 때 나는 숨을 죽였다. 몇 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읽는 내내 소름이 돋네요. 침묵하는 남편이 때리는 사람보다 더 무서워요. 이 아가씨 정말 강하네요. 하지만 악의적인 댓글도 있었다. 증거는 있어? 한쪽 말만 듣지 마. 수진이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이 붉어졌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에 대답할 필요 없어. 준석 씨가 아이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이제 증거를 내놓을 때다. 변호사는 상해 진단서, 멍사진, 경찰 조사 기록을 함께 게시했다. 모든 것이 명백했고 부인할 수 없었다. SNS의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다.
의심하던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했고 사과의 글이 올라왔다. 섣불리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저녁에는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수진 씨 어머니 되시죠? 네, 저는 기자입니다. 사실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준석 씨를 쳐다봤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만 보도해 주신다면 협조하겠습니다. 기사는 늦은 밤에 실렸다. 자극적인 제목 없이 법적 관점에서 사건을 담담하게 서술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민준 씨네 회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지연된 프로젝트, 은행 부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준석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민준 씨였다. 아버님, 이렇게 저희 집안을 죽음으로 몰고 가셔야겠어요? 준석 씨가 차갑게 대답했다. 자네와 자네 어머니가 먼저 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제발 수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준석 씨가 딸을 쳐다봤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더 할 말 없어요. 준석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일은 변호사와 이야기해라. 전화를 끊자 수진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나는 딸을 안았다. 넌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진실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날 밤 큰 비가 쏟아졌다. 나는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딸이 안쓰러웠지만 두렵기도 했다. 여론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아이의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일까봐. 준석 씨가 내 옆에 섰다. 일을 크게 만든 걸 후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10년 전에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지. 이번에는 내 딸을 혼자 두게 할 수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내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여론이 우리 편에 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준 씨네 집안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들은 더 격렬하게 반격할 것이다. 이야기가 퍼진 지 사흘 후 집안 공기는 늘 팽팽했다. 전화는 쉴 틈이 없었다. 안부를 묻는 사람, 호기심에 전화한 사람, 동정과 비난이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전화를 많이 받지 않고 변호사와 경찰하고만 연락을 유지했다. 수진이는 요즘 말이 줄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잠도 더 깊이 잤지만 눈빛은 자주 멍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아직 맞춰지지 않은 조각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준석 씨가 긴 통화를 마친 후 책상에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민준 씨네 집안이 혼란에 빠졌어.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독촉하고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중단하고 주주들은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나는 침묵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스며드는 피로감만 느꼈다. 그럼 이제 그들은 뭘 할까? 준석 씨가 나를 쳐다봤다. 이 이야기를 덮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지. 가장 빠른 방법은 그가 말을 멈췄다. 역공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방에 있던 수진이도 나왔다. 우리 셋은 서로를 쳐다봤다. 내가 문을 열었다. 내 앞에는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민준의 아버지 박성철입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다.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석 씨가 나섰다. 사과하고 법에 따라 해결하러 오셨다면 기꺼이 듣겠습니다. 박성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수진이를 보자 멈칫했고 눈빛에는 미안함이 스쳤다. 수진아, 아저씨가 미안하다. 아이는 가만히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박성철 씨는 나와 준석 씨를 돌아봤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제 아내와 아들을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양측이 여기서 멈췄으면 합니다. 준석 씨가 팔짱을 꼈다.
어떻게 멈추자는 겁니까? 신속하게 이혼하고 저희가 보상하겠습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보상금은 얼마요? 박성철 씨가 침을 삼켰다. 5억 원입니다. 준석 씨가 차갑게 웃었다. 뺨 40대와 지옥 같았던 신혼 첫날 밤의 대가가 5억이라고요? 박성철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희도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려운 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내 딸은 희생양이 아닙니다. 박성철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준석 씨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즉시 이혼, 수진이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 그리고 법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공개 사과입니다. 박성철 씨는 굳어졌다. 공개적으로요? 네. 폭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공간은 조용해졌다. 박성철 씨는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그렇게 하면 회사는 무너집니다. 준석 씨가 그를 쳐다봤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또렷했다. 그럼 이 일이 계속되면 당신 회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죠. 수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들 돈 필요 없어요. 나와 준석 씨 모두 딸을 돌아봤다. 저는 그냥 이혼하고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들 가족이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박성철 씨는 수진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아내를 설득하지. 준석 씨가 강조했다. 설득이 아니라 강제해야 합니다. 박성철 씨가 떠난 후 수진이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엄마, 더는 그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딸을 안았다. 다 끝날 거야. 하지만 나는 너무 낙관적이었다. 그날 오후 인터넷에 갑자기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최 여사는 카메라 앞에서 초췌한 얼굴로 울고 있었다. 저는 이수진의 시어머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이 뺨을 40대나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다툼하다가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영상을 보며 손이 차가워졌다. 그 아이가 화가 나서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우리 가족을 모함하는 겁니다. 내 옆에 서 있던 수진이는 온몸을 떨었다. 엄마, 그들이 저를 저렇게 말해요. 준석 씨가 영상을 껐다. 저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 곧바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들이 여론을 수진 씨가 자해했다는 쪽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이가 없군. 하지만 위험합니다.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준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 기록 준비하세요.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엄마, 만약 사람들이 그들 말을 믿으면 어떡해?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말 들어. 진실은 느리게 갈 수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아. 준석 씨가 들어왔다. 내일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할 거야. 수진이가 붉어진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너무 지쳐요. 그가 아이 앞에 앉았다. 알아. 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 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마치 큰 폭풍우가 쏟아질 것 같았다. 민준 씨네 집안은 막다른 길에 몰렸고 상처 입은 짐승이 가장 맹렬하게 반격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내 딸이 진정으로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최 여사의 영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단 하룻밤 만에 모든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 반신반의하는 사람, 그리고 수진이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심장이 조여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니까. 수진이는 몇 줄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피 묻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처음 집에 돌아왔던 그날 밤처럼
엄마, 너무 힘들어. 더는 인터넷 안 볼래. 나는 아이 곁에 앉아 꼭 껴안았다. 안 봐도 돼. 지금 내가 할 일은 쉬는 거야. 하지만 말은 쉬웠다. 현실은 여론이 가만두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배달된 음식을 가지러 문을 열었을 때 몇몇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마주쳤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들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준석 씨는 평소보다 일찍 왔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변호사가 준비를 마쳤어. 무슨 준비? 반격. 그가 짧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이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꼈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나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것이 전체상의 진단 결과입니다. 멍자국들은 지속적인 외부 충격의 흔적을 보이며 자해로는 생길 수 없습니다. 준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공개하세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최 여사님이 어머님께 협박 전화를 건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나는 멈칫했다. 어떤 전화요? 그 여자가 어머님께 욕설하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했던 전화입니다. 나는 기억해냈다. 변호사가 시스템을 통해 통화를 녹음해 두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결혼식이 열렸던 호텔 직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신혼방에서 다투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정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여사님이 아가씨를 모함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먼저 연락해온 분이 있습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빛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오후에 변호사는 언론과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감정적인 인터뷰나 하소연 없이 오직 증거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통제했다. 준석 씨가 나서서 짧게 발언했다. 우리는 사적인 일을 오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왜곡될 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 변호사는 차례로 진단서, 상처 사진, 녹음 파일, 증인 진술을 공개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몇몇 기자들이 미간을 찌푸렸고 다른 몇몇은 한숨을 쉬었다. 뉴스는 몇 시간 만에 보도되었다. 이번에는 제목이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다. 신혼 첫날 밤 폭행 사건, 명백한 증거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수진이를 의심하던 댓글들은 사라지고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피해자를 이렇게까지 모함하다니. 너무 악랄하다. 저 시어머니는 무슨 낯으로 울었던 거지? 최 여사의 영상은 역으로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분석되며 비논리적인 점들이 지적되었다. 수진이는 방에 앉아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엄마,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나는 딸을 보았다. 내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야. 저녁에 준석 씨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안색이 점점 차가워졌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그가 나를 봤다. 최 여사, 재조사를 위해 다시 소환됐어. 이번에는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래. 나는 기쁘지 않았다. 그저 이상한 공허함만 느꼈다. 민준이는 관련인으로 소환됐고 수진이가 그 말을 듣고 약간 떨었다. 엄마,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날 일 없을 거야. 준석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나와 수진이는 부엌에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작은 냄비에 죽을 끓였고 아이는 천천히 한 숟가락씩 먹었다. 엄마, 만약 그날 내가 도망치지 않고 참았다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아, 엄마 말 들어. 만약 그날 네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지 못했을지도 몰라.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나는 딸을 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엄마는 네가 강해지길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살아있고 평안하길 바랄 뿐이야.
밖은 어두워지고 도시는 불을 밝혔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나는 딸이 점차 긴장을 푸는 것을 보았다. 늦은 밤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준 씨 측에서 재협상을 위해 따로 만나자고 합니다. 준석 씨가 메시지를 읽고 옅게 웃었다. 겁을 먹기 시작했군. 내가 물었다. 만날까요? 그가 나를 봤다. 만나야지.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다를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더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준석 씨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타협이 아니야. 끝내는 거지. 나는 이 싸움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았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자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진실이 우리 편에 선 지금 수진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찢어진 웨딩드레스, 시퍼런 멍자국, 신혼 첫날 밤을 이야기하던 딸의 공허한 눈빛이 계속해서 재생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이가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서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른 아침 수진이가 나보다 먼저 일어났다. 아이는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나를 돌아보며 아이는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엄마, 저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를 들으니 집을 나설 힘이 생겼다. 변호사 사무실은 붐비는 거리에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민준 씨 측은 이미 와 있었다. 박성철 씨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지친 기색으로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그 옆에는 민준 씨가 있었다. 며칠 만에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눈밑은 검었으며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다. 최 여사는 없었다. 그들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는 모든 일을 평화롭게 마무리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준석 씨가 똑바로 쳐다봤다. 평화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성철 씨가 헛기침을 했다.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제 아들과 가족이 이 스캔들에 더 이상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준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명확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초안을 테이블 위에 놓고 상대편으로 밀었다. 첫째, 조정기간 없이 즉시 합의 이혼. 둘째, 이수진 명의의 재산은 분쟁 없이 그대로 유지. 셋째, 법적 기준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넷째, 박민준 씨 가족 측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것. 박성철 씨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안색이 점점 굳어졌다. 공식 사과문까지 필요합니까? 준석 씨가 차갑게 대답했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를 모함한 대가입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모든 일이 터진 후 처음으로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건데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떨렸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진이는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사과가 일어난 일을 지울 수는 없어요. 아이는 나를 보고 준석 씨를 보았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상대편 변호사가 박성철 씨와 작게 상의했다. 잠시 후 그가 한숨을 쉬었다. 모든 조건에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좀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준석 씨가 우리 변호사를 쳐다봤다. 제안이 어떻습니까? 3억 원입니다. 준석 씨가 고개를 저었다. 5억 원. 더는 깎을 수 없습니다. 박성철 씨는 오랫동안 고민하는 듯 눈을 감았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합의서는 그날 아침 바로 서명되었다. 펜이 종이 위에 놓였을 때 나는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진이는 민준 씨의 서명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끝난 건가?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일단락된 거야. 그날 오후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다. 변호사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수진이를 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이전과 같은 혼란 대신 지극히 현실적인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차렸다. 수진이는 천천히 하지만 남김없이 먹었다. 아이가 문득 말했다. 엄마,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아. 나는 미소 지었다. 어떤 악몽이든 끝은 있는 법이야. 준석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그가 우리를 돌아봤다. 최 여사, 사과문에 서명했대. 내일 발표할 거야. 수진이가 약간 멈칫했다. 정말요? 정말.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에게 그 사과는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평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과문이 발표되었다. 더 이상 우는 소리도 피해자 행세도 없이 그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보 유포에 대해 사과하는 건조한 글뿐이었다. 여론은 격렬하게 반응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수진이를 탓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 글을 빠르게 읽고는 휴대폰을 껐다. 엄마, 더는 안 볼래. 그래, 안 봐도 돼.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일은 합의대로 진행되었다. 보상금이 입금되었고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다. 확인 서류를 손에 쥔 수진이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자유로운 거지? 나는 딸을 안았다. 그래, 이제 자유야. 저녁에 준석 씨가 돌아갈 준비를 했다. 가기 전에 그는 문가에 서서 수진이를 바라봤다. 아빠가 미안하다. 예전에 아빠가 더 강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마세요. 아빠,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와주셨잖아요. 준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붉어졌다. 문이 닫히고 나와 수진이는 거실에 함께 앉았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우리 집 안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정적이 흘렀다. 법적 싸움은 거의 끝났지만 수진이의 치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아이가 진정으로 다시 미소 지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곁에 있을 것이다. 이혼 절차가 끝난 후 우리 작은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더 이상 빗발치는 전화벨 소리도 협박이나 호기심 어린 메시지도 없었다. 모든 것이 평온의 얇은 먼지 속에 잠긴 듯해 안도감과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다. 수진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 아이는 바로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의사는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더 쉬라고 조언했다. 나는 재촉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필요하고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고 차를 우렸다. 수진이는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식사하며 가끔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는 말이 줄었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들지는 않았다.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공포는 없었다. 엄마, 방 정리하고 싶어.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래된 물건들 버리려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망쳐왔던 그날의 캐리어,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우리는 점심때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도와 물건을 분류했다. 결혼식을 위해 샀던 물건들, 새 옷, 포장도 뜯지 않은 선물들, 모든 것이 차곡차곡 정리되었다. 어떤 물건은 수진이가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상자에 내려놓았다. 나는 재촉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두었다. 이거. 수진이가 작은 상자를 들었다. 안에는 결혼 반지가 있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나에게 건넸다. 엄마가 맡아줘. 나는 더 묻지 않고 받았다. 어떤 것은 아직 완전히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에 준석 씨가 들렀다. 그는 과일과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빠? 준석 씨가 앉아 천천히 말했다. 내 집 법적 보호 절차를 밟도록 사람을 시켰다. 이제부터 내 서명 없이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수진이가 멈칫했다. 아빠, 내가 재산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내 권리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아빠. 준석 씨가 딸을 보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고마워할 것 없어. 아빠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저녁 식사 후 준석 씨가 돌아갔다. 가기 전에 그는 문가에 서서 나를 봤다. 당신 고생 많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가장 위험한 시기를 넘긴 게 중요하죠. 그는 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진이는 아침까지 푹 잤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격렬하게 지나갔다. 나조차도 아직 내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먼저 외출을 제안했다. 잠깐 산책하고 싶어.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카페를 골랐다. 수진이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엄마, 응, 아는 사람 만날까봐 무서워. 나는 아이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만나더라도 설명할 필요 없어.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 직원이 음료를 가져다 주며 수진이를 잠시 쳐다보더니 미소 지었다. 몸조리 잘하세요. 그 가벼운 한마디에 수진이는 멈칫했다. 직원이 돌아선 후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럴 줄 몰랐어. 나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모든 사람이 무심한 건 아니야. 그 후 며칠 동안 수진이는 예전의 습관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나와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영화를 봤다. 어느 날은 영화 속 장면에 작게 웃다가 자신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멈칫했다. 나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 후회한 적 있어? 무슨 후회? 내가 너무 많은 걸 스스로 결정하게 둔 거.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내가 더 일찍 빠져나오도록 더 강하게 붙잡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겪어보지 않았으면 아마 정신 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는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더는 예전처럼 결혼을 믿지 않아요. 나는 아이를 보며 서둘러 반박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믿을 필요는 없어. 그냥 너 자신을 믿으면 돼. 수진이가 미소 지었다. 미소는 아직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몇 주가 지나고 수진이는 이전 회사에서 언제 복귀할 수 있는지 묻는 이메일을 받았다. 아이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내게 말했다. 엄마, 저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왜? 변하고 싶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네가 필요한 거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수진이는 단기 강좌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예전에 좋아했지만 바빠서 그만두었던 디자인을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이의 눈에서 다른 빛, 흥분이 아닌 희망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TV를 보고 있을 때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이는 화면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박민준. 나는 딸을 봤다. 받고 싶니? 수진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할 말 없어. 아이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옆에 두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나는 수진이가 정말로 한 문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잊어서가 아니라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벌레 소리를 들었다.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딸의 앞길은 여전히 멀겠지만 적어도 아이는 스스로의 두 발로 일어섰다. 그리고 나는 엄마로서 아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날들을 보상하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굳건히 곁을 지켜주리라 다짐했다. 수진이는 느린 일정으로 새로운 날들을 시작했다. 더 이상 서두르는 아침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다. 아이는 일찍 일어나 나를 위해 차를 끓이고 베란다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나는 뒤에서 딸을 보며 허리가 더 꼿꼿해지고
걸음이 더 단단해진 것을 느꼈다. 비록 가끔은 오랫동안 가만히 서서 자신과 대화하는 듯한 순간도 있었지만, 엄마, 응, 디자인 강좌 등록했어. 나는 미소 지었다. 언제 시작해? 다음 주부터.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가장 안심시켰다. 수진이가 학원에 처음 가는 날,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아이는 혼자서 나가고 싶다고 했다. 가기 전에 아이는 문 앞에서 나를 돌아봤다. 엄마, 저녁에 늦게 돌아올지도 몰라.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나는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했다. 점심때 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수업 재밌어요. 외톨이 같지 않아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진이는 더 바빠졌다. 공부하고 과제를 하고 자료를 찾았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지만 방에서 나올 때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고 아주 다른 집중력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는 내 옆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나는 화면을 보았다. 선과 색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대해 말할 때 아이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아주 진지해 보여. 수진이가 웃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 미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한편 예전 이야기의 여파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아는 사람이 무심코 안부를 물었다. 듣자 하니 그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진이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필요할 때는 침묵했고 원할 때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아이가 경계를 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오후 준석 씨가 들렀다. 그는 서류 뭉치를 가져왔지만 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이를 보며 물었다. 요즘 어떠니? 수진이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 무섭긴 한데 더는 제가 쓸모없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준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충분해. 나는 두 부녀를 보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어쩌면 우리 과거의 깨진 조각들이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아물고 있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밤 수진이는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엄마, 응, 가끔 아직도 그날 밤 꿈을 꿔. 나는 아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나면, 깨어나면 심장이 빨리 뛰지만 더는 울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에게 다 끝났다고 말해요.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게 치유야. 있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거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아득했다. 전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약한 게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게 두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자신만의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수진이는 새로 사귄 학원 친구에게서 작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자는 이메일을 받았다. 아이는 이메일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저 협업 제안 받았어요. 나는 웃었다. 기분이 어때? 제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심장이 조여왔다. 예전에 아이가 스스로를 얼마나 쓸모없다고 생각했었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그 후 저녁, 수진이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스터디 그룹에 가기도 하고 혼자 산책을 하기도 했다. 돌아올 때마다 아이는 나에게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다. 한 번은 수진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 이혼한 걸 후회한 적 있어?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슬플 때도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왜요? 그 결정 덕분에 엄마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널 지킬 만큼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 수진이가 나를 보았다. 눈이 붉어졌다. 저도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나는 웃었다. 넌 이미 강해. 단지 이제 막 깨달았을 뿐이야. 월말에 수진이는 첫 강좌를 마쳤다. 아이는 작은 수료증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엄마, 저 해냈어요.
나는 딸을 품에 안았다. 넌 이미 오래전에 해냈어.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공포와 두려움에서 평온과 희망으로 이어진 우리 모녀의 여정을 생각했다. 나는 치유가 목적지가 아니라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물러서는 긴 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수진이가 더 이상 고통 속에 멈춰서 있지 않는 한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나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 엄마, 저 독립해서 따로 살고 싶어요. 나는 딸을 보았다. 정말이야? 네, 시도해보고 싶어요. 자립하고 싶지만 엄마 근처에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자랑스러웠다. 그래, 네가 필요할 때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수진이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평온했고 두려움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내 딸이 정말로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수진이의 독립 결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아이는 충동적으로 말한 것도 도망치기 위해 말한 것도 아니었다.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마치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처럼 말했다. 엄마, 제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요. 나는 딸을 보았다. 걱정과 안쓰러움,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어디서 살 건데? 학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알아봤어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줘. 수진이가 나를 봤다. 내가 필요할 때 엄마는 항상 여기 있다는 거. 아이는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알아요. 우리는 주말에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화려한 곳을 고르지 않았다. 단지 깔끔하고 안전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면 좋겠다. 아이는 6층의 작은 오피스텔 베란다 앞에 오랫동안 서서 푸른 나무가 가득한 길을 내려다봤다. 엄마, 저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편의시설이 아니라 안정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임대 계약을 하는 날, 수진이는 직접 모든 조항을 읽었다. 나는 옆에 앉아 끼어들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두려움이 아닌 냉철함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저녁에 우리 모녀는 짐을 쌌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상자, 책, 그리고 수진이가 아주 좋아하는 작은 화분 하나. 아이는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며 정리했다. 엄마, 응, 반지는 안 가져갈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돼. 수진이는 반지를 서랍에 넣고 닫았다. 눈물도 망설임도 없이 그저 가벼운 마무리였다. 이사하는 날 준석 씨도 왔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짐을 나르는 것을 돕고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돌아가기 전에 그는 수진이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새 집 문이 닫히고 나는 작은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모든 것이 아직 텅 비어 있었지만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딸을 돌아봤다. 기분이 어때? 조금 무서워요. 나는 미소 지었다. 무서운 건 당연해.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처음 며칠 동안 수진이는 익숙하지 않아 했다. 아이는 매일 밤 내게 전화해 아주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엄마, 음식이 너무 짜요. 엄마, 거실 등이 갑자기 깜빡여요. 나는 끈기 있게 듣고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아이가 독립에 익숙해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후 전화는 뜸해졌다. 수진이는 더 바빠졌다. 아이는 디자인과 관련된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이는 메시지로 나에게 자랑했다. 엄마, 저 첫 고객이 생겼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기뻤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딸을 찾아갔을 때 오피스텔에는 화분이 몇 개 더 늘어 있었고 작은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수진이가 차를 끓여 나에게 권했다. 아이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단정하고 자신감 넘쳤다. 네가 더 나아 보여. 나는 아이를 보며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수진이가 문득 말했다. 엄마, 저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기분이 어때? 서두르지는 않아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만 나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수진이가 미소 지었다. 알아요. 그냥 제가 얼마나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집이 더 텅 빈 것 같았다. 익숙한 발소리도 딸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도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딸이 그리웠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이 어머님 되시죠? 네, 저 박민준입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무슨 일로 전화했나? 저 그냥 수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자네가 물을 필요 없어. 자네와 관련 없을 때보다 훨씬 잘 지내니까. 수화기 너머는 침묵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늦은 사과는 보통 소용이 없지.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이 이야기를 수진이에게 했을 때 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화나지 않아요, 엄마.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나는 딸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이에게 용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었다. 월말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내게 전화했다. 엄마,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나는 웃었다. 네가 요리하는 거야? 네, 엄마를 초대하고 싶어요. 그날 식사는 소박했다. 채소국, 생선조림, 아이가 막 배우기 시작한 몇 가지 요리. 수진이는 내 맞은편에 앉아 더 많이 웃었다. 엄마, 응, 고맙습니다. 뭐가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지만 제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 주셔서요. 나는 말을 잃었다. 다 컸구나.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집에 돌아갈 때 나는 오피스텔 문 앞에서 딸을 돌아봤다. 수진이는 그곳에 서 있었고 불빛이 평온한 얼굴을 비췄다. 나는 내 딸이 정말로 내 품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멀어져서가 아니라 충분히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엄마가 되는 것은 아마도 자식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걸어갈 만큼 강해진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것이다. 시간은 흘러 수진이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지 1년이 넘었다. 아이는 큰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국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점차 업계에서 자리를 잡았다. 나는 수진이가 처음 그 넓은 세상에 발을 내디뎠을 때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던 날들을 생생히 기억한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자신감 넘치고 강하며 굳건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가끔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온다. 수진이는 많이 변했다. 이제 아이의 얼굴은 항상 미소로 밝고 눈빛은 자신감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다. 아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제 일뿐만 아니라 여행,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아이가 기여한 창작물에 대한 것이다. 나는 딸이 이룬 성장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어제 수진이가 내게 전화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는 큰 디자인 전시회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수진이가 크게 웃었다.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쳤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 예전에 엄마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다. 예전에 어려움에 맞서지 못했던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은 이제 자신감과 힘의 확고한 증거가 되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냥 가, 딸아. 엄마는 네가 해낼 거라고 믿어. 수진이는 화면 너머로 나를 보았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어쩌면 제가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제가 제 자신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셨으니까요. 나는 미소 짓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성장했고 더 이상 내가 걱정하던 연약한 딸이 아니었다. 아이는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알았고 이제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 있었다. 그것이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 통화 이후 나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힘들었던 날들, 수진이가 자신을 찾지 못하고 나 또한 아이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행복하고 강한 딸을 보니 지나간 모든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초가을 어느 날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수진이가 내게 사진 한 장을 보냈다. DDP 전시회에서 큰 그림 옆에 서 있는 딸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수진이는 단순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미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아이 뒤에는 몇 달 동안 공들여 완성한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유명한 공간에 전시되어 있었다. 엄마, 저 해냈어요. 해냈구나.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어.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자랑스러움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딸의 여정 전체였다. 고통에 무너졌던 소녀에서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자신감 있고 강한 여성으로 성장한 여정. 나는 그 사진을 방 한구석에 두었다. 딸이 멀리 있어도 볼 때마다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모든 도전을 한 걸음씩 극복하며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걷고 있는 모습. 주말에 나는 옛 친구들 모임에 초대받았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따뜻했고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 친구가 나를 보며 말했다. 듣자 하니 수진이가 지금 국내에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다던데 맞아? 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럼 당신은 수진이를 모든 일에서 항상 지지해주는 것 같아. 나는 친구의 눈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응, 난 항상 딸을 믿었고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말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내가 딸에게 가졌던 깊은 믿음이었다. 나는 딸이 매일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도전에 맞서지 못했던 소녀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으로 한 달 후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다. 놀라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설렜다. 아이는 문가에 서서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자신감 넘쳤다. 엄마, 저 왔어요. 왔구나. 수진이가 웃으며 다가와 나를 안았다. 엄마, 집에 잠깐 오고 싶었어요. 제게 집은 항상 엄마가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딸을 안고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 집에 온 걸 환영해, 수진아. 넌 항상 엄마의 딸이야.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함께 내가 만든 식사를 즐기며 노란 잎이 떨어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딸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우리 모녀에게는 항상 돌아올 곳,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제가 지금처럼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나는 딸을 안았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걱정이 없었다. 내 딸은 성장했고 인생이 딸을 어디로 이끌든 항상 이렇게 굳건할 것이라고 믿었다.